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1차 선거인단 투표와 경선 누적 투표 결과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반을 얻었습니다. 이 지사가 51.4%를 얻었고 이낙연 전 대표는 31%를 차지했습니다. 이른바 1차 슈퍼위크 결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중단된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중단과 관련해 공수처가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박지원 게이트가 문제라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이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오늘 만남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 반면에 홍준표 의원은 후보 개인의 문제에 당이 나서면 안 된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올해도 추석 연휴 기간 중 상당수 추모시설이 방역을 위해서 문을 닫습니다. 연휴 전 마지막 주말 공원묘지와 낙골당은 한 주 먼저 성묘하러 온 추모객들로 붐볐습니다. 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오늘도 정치권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일반 시민 64만 명이 투표한 결과가 방금 전에 공개됐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또 과반을 가져갔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김철웅 기자, 오늘 결과가 중요해서 슈퍼위크라고 했었는데요. 이제 개표 결과를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조금 전 국민과 일반 당원이 참여한 1차 선거인단 64만 명의 투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49만 명 중 이재명 경기지사가 25만여 표를 얻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충남과 충북, 대구, 경북에 이어 이번 강원 순회 경선까지 4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투표율은 51.41%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15만여 표를 얻어 누적 득표율 31.08%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선 전체 선거인단을 약 22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중 30%의 표심이 오늘 공개된 겁니다. 네, 후보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금까지 치러진 4차례 순회 경선은 물론이고 오늘 일반 국민이 참여한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하면서 당신과 민심 모두를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이 지사의 얘기 들어보시죠. 과반의 지지를 보내주신 선거인단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원 여러분과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2주 뒤에 있는 호남 경선과 10월 3일 2차 슈퍼위크를 승부처로 보고 있습니다. 희망을 얻게 됐습니다. 1차와 2차 슈퍼위크 사이에 시차가 꽤 있기 때문에 민심의 변화가 좀 더 누적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안정적인 과반 득표를,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의 과반 득표를 무너뜨리고 결선 투표로 가는 게 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경선 순회장에서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네, 정말 방금 전에 나온 결과라서요. 민주당 취재하는 전혜정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1차 선거인단 투표까지 끝난 겁니다. 이제 예상대로 이재명 지사가 오늘도 또 과반을 넘겨서 누적 득표율 50%를 넘겼는데 이대로 가면은 결선 투표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64만 명의 1차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까지 마친 결과 네. 이재명 경기지사 누적 득표율 51.41%를 기록했습니다. 이 결선 없이 경선에서 후보 확정을 하려면 과반 50%를 넘으면 되는데 네. 현재 1.41%포인트 정도만 남은 거여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네. 이 현재 누적 득표율 74.03%를 최종 투표율로 가정할 경우 호남 권리당원과 대의원 20만 명 투표에서 표 차이가 현재 격차보다 4만 표 정도 좁혀질 경우 과반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세론이 주춤해질 수 있고요. 물론 지금처럼 이 지사가 호남에서도 50%를 넘을 경우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직행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 지사가 3연승을 하면서 기세가 매섭긴 한데 그래도 호남 경선은 꼭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호남에서의 1위를 누가 차지하느냐 또 나머지 주자와의 득표차 뭐 이런 것들과 함께 다른 변수는 없을까요?
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본인은 완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 전 총리, 만에 하나 이낙연 전 총리와 단일화를 할 경우 이 지사의 과반을 일단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단일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정 전 총리가 사퇴할 경우에도 호남 표심은 출렁이게 되면서 예.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예. 자, 지금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의원직 사퇴까지 한 마당에서 승부를 던졌는데 호남에서 이게 과연 먹혀들까요? 일단 오늘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이 전 대표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날인 8일부터 오늘까지 투표한 사람들의 표심입니다. 예. 여기에는 일단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약 호남에서 효과를 나타낼 경우 호남 경선 이후에 이루어지는 2차 선거인단 그리고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지지층이 결집할 것 같습니다. 예. 반면 호남에서도 먹히지 않을 경우에는 종로라는 상징적인 지역구를 던지면서 당내 분란만 일으켰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3등과 4등도 엇갈렸죠? 네, 명락대전으로 그간 주목도가 낮았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3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전 대표와의 표차는 19.73%포인트였습니다. 민주당 안에서까지 반개혁 세력이 판치면 곤란합니다. 이 추 전 장관 측은 이낙연 전 대표를 꺾고 자신이 2등을 차지해서 결선 투표로 가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네. 추 전 장관이 유의미한 득표수를 얻으면 경선 이후에도 당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예. 자, 남은 경선 일정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제 남은 경선을 기준으로 보면 25일 광주 전남, 26일 전북 경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경기도 경선은 10월 9일, 마지막 경선인 서울 지역은 10일에 열립니다. 이 중에서도 호남 지역의 당원이 약 20만 명으로 가장 많고요. 네. 이 3차 선거인단 모집은 오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내일 이낙연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모집 중인 3차 선거인단 가입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반면 이 지사는 추석을 앞두고 오산시 오색시장을 찾아서 현장을 점검하는 등 도정을 챙깁니다. 네. 과연 3차 선거인단에서는 또 마음이 바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혜정 기자였습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경선버스가 달리는 이 시점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휘말려 버렸습니다. 오늘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집행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은 불법성이 있다고 비판을 하면서도 국회에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현장 또 연결하겠습니다. 네, 안보경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김웅 의원 사무실 앞인데요. 새로운 상황이 있습니까? 네, 저는 현재 김웅 의원 사무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김웅 의원 사무실은 굳게 잠겨 있는 상태인데요. 이 사무실 안에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물론 보좌진들과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당초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대기조를 짜고 공수처 압수수색에 대비할 계획이었는데요. 이 모습이 자칫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의원이 공수처에서 관련된 자료만 추출한다면 협조할 의사도 있는 만큼 압수수색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은 연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이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절차상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입건하여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ABC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조치입니다.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하려면 새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집행을 했던 영장은 무효화되었다고 봅니다. 만약 새로 압수수색을 시도하겠다고 한다면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와야 될 것입니다. 또 공수처가 김웅 의원 자택에서 영장을 제시했기 때문에 의원실 압수수색은 문제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영장은 개별 제시가 원칙이라며 공수처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웅 의원 사무실 앞에서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방금 현장도 보셨습니다만 일단 7시 5분을 넘어가는 일단 이 시각까지는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숨고르게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압수수색 방해는 명백한 범법이라는 게 공수처의 입장입니다.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민공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먼저 자료 등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조 씨는 어제 채널A 취재진에게 공수처가 공익신고자 절차를 준비해놨으니 빨리 협조해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수처 관계자도 저희가 먼저 접촉을 했다며 설득 과정을 통해 조 씨가 공수처로 와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 씨에게 접촉한 시점이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낸 지난 6일 전인지 후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지난 9일 공수처를 방문해 휴대전화를 제출한 뒤 장시간 포렌식에 참관하고 참고인 조사도 받았습니다. 이날은 김웅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다음 날이었습니다. 공수처 수사팀은 앞서 확보한 압수물 분류 작업을 진행했다며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직접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이 김웅 의원실 PC에서 오수, 조국, 경심 등의 단어를 검색한 게 별건 수사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들 검색어는 지난해 4월 작성된 고발장에 등장하는 이름들로 오수도 김오수 검찰총장이 아니라 주가 조작 사건 관련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름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압수수색 방해는 명백한 범법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자, 그런데 조성은 씨는 언론에 제보한 이후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났죠. 친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왜 대선을 앞둔 시점에 국정원장이 조 씨를 만났을까? 또 누구와 동석해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도 밝혀라. 이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캠프 측의 주장입니다. 조 씨는 배석자는 없었다고 밝혔고요. 민주당은 물타기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은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이 관계가 아니라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특수한 관계라며 공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조 씨가 인터넷 매체에 제보한 후 보도가 이뤄지기 3주 전인 지난달 11일 왜 박 원장을 만났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닌 매우 특수한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긴밀하게 이 이외에도 여러 차례 만났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조 씨가 박 원장의 정치적 수양딸이라며 박지원 게이트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 시점에 만나 무엇을 논의했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공수처가 국정원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원장과 조 씨가 얼마나 자주 만나고 통화했는지, 8월 11일 만남에 동석한 사람은 없는지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공작 진상규명특위를 본격 가동한 윤석열 캠프는 내일 박 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을 덮으려는 시도라고 일축했습니다. 정치검찰의 고발 사주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국정원장까지 끌어들여 황당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아무데나 공작 딱지 붙인다며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조성은 씨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식사 자리에 동석자는 없었다며 박지원 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너무 거창한 관계로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경쟁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정치 공작, 또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 보고 함께 대응한다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조영민 기자,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후보자들끼리 톤이 좀 다른 편인데 일단 최재형 전 원장이 오늘 만났습니다. 정확히 어떤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까? 네, 오후 6시쯤 시작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만남 조금 전 연결하기 바로 직전 끝났습니다. 당초 만남은 20분 정도 차를 함께 나누며 진행되기로 했는데 예상보다 이 만남의 시간이 상당히 길어진 겁니다. 현재는 대화를 나눈 두 대선 후보가 언론 앞에 나와서 내부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발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만남이 최근 불거진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이 부분이 이 정권의 정치 공작이고 또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란 공감대를 기반해서 만들어진 자리인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 두 사람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의 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만남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이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 원장은 앞서 자신의 SNS에 윤 전 총장의 입건과 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치 압박이라며 정권 교체를 위한 동지인 윤 전 총장을 어떻게 도울지 고민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홍준표 의원은 연일 윤 전 총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후보 개인의 문제에 당이 나설 게 아니라며 사나이라면 본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겁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거론하며 국정농단 특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한 윤 전 총장을 겨냥했습니다. 탄핵도 잘못된 거고 탄핵 심판도 잘못된 거고 구속도 잘못된 거다. 3위는 내가 대통령 되면 하겠다. 윤 전 총장은 홍 의원을 콕 집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이런 정치 공작이 벌어졌을 때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정치적으로 이득을 봅니까? 그거를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고발 사주 의혹은 개연성이 떨어지는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여랑야랑 오늘은 정치부 이현수 기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압박 면접을 했었는데 오늘은 토크쇼를 진행했다고요? 네, 기생충 학자로 알려져 있는 서민 교수와 네. 표진인 정신과 전문의가 패널로 참석한 라이브 방송이 있었는데요. 현장을 찾은 이준석 대표, 이걸 당부했습니다. 무조건 조회수가 1번입니다. 지난번에 진중권 교수님이랑 김준희 기자 또 박선영 의원님 오셔가지고 하셨는데 제가 그분들 너무 잘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주자들 지금 필요한 게 백신입니다. 요약하면은 재미있게 해달라, 이제 방송인 출신다운 발언이기도 한데 오늘은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네, 오늘은 좀 편안한 분위기였고요. 특히 개인적인 질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미술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거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처가 보기에는 좀 기특했는 모양이에요. 이게 검사가 그냥 사람 감옥에만 넣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좀 아마 저에 대한 인상이 조금 괜찮았지 않았나. 네, 평소에는 보여주기 힘들었던 매력 발산 시간도 있었습니다.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4분 남았다. 곱게 트로트 특히 잘해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네, 지지층에 어필하려는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진짜 잘못된 길로 가기 전에 제가 더 강하게 모두 다 던지고 더 강하게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지금 간첩 많습니다. 저는 올해 이제 공안부서에서 근무를 했는데 전국에 깔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이 토크쇼를 끝으로 1차 컷오프를 하는 거죠? 네, 박찬주 후보가 이 토크쇼 직후에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며 중도 사퇴를 선언해서 총 11명의 후보가 오는 15일 컷오프를 지나면 8명으로 줄어듭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대선판의 시정잡배. 여야의 대선 경선 후보죠. 이재명 경기지사랑 홍준표 의원을 향해서 나온 표현인데요. 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가 한 발언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에게 시정 잡배도 하지 못할 언행을 거두라면서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이 지사 측이랑 홍 의원 측이 격한 설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걸 두고 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먼저 이 지사의 형수 욕설 논란을 꺼내들었습니다. 쌍욕 프레임을 하고 막말 프레임하고 붙자. 그러면 누가 쌍욕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까?
전국 유세차에 이재명 지사가 한 쌍욕 그것만 사흘만 털어버리면 대통령 선거 끝납니다. 네, 이재명 캠프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캠프 대변인 전용기 의원이 성폭행 자백범이 할 말은 아니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홍 의원의 이른바 돼지 흥분제 논란을 저격한 겁니다. 예. 저희 여기서 정확히 사실관계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돼지 흥분제 논란이라는 게 지난 대선 때도 이미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시작은 홍 의원이 2005년에 펴낸 자서전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대학 시절 하숙생 친구가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를 시도했는데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절대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썼는데요. 이를 두고 지난 대선 때 성범죄를 모의했다가 미수에 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죠. 예. 이에 대해서 홍 의원은 자신이 했다는 게 아니라 하숙생들끼리 한 일을 말리지 못해서 잘못했다는 취지라고 해명을 했었습니다. 홍 의원 이재명 캠프를 향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가 하루 만에 국민 판단에 맡기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사실관계를 보면 이제 홍 의원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것 같고 또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괜히 그 논란에 휘말리는 것보다는 내 갈 길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네, 이재명 지사나 홍준표 의원 모두 서로 본선에서 만나면 자신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거친 말만 쏟아낸다고 대통령 후보의 도덕성이 판가름나진 않겠죠. 검증이란 이름으로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진 않은지 두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오늘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코로나19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어제 하루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1,755명이나 나왔습니다. 주말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수도권 확진세가 추석 귀성길을 따라서 전국으로 퍼질 거라는 우려가 당연히 커지고 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주말 오전부터 상인들과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에 줄을 서 있습니다. 가락시장에서는 하루 사이 24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지금까지 11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656명을 포함해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1,283명으로 수도권 비중이 74%입니다. 확진자 4명 중 3명은 수도권에서 나온 겁니다. 수도권 일평균 확진자 수도 8월 말보다 100명 이상 늘면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여전히 위기 상황입니다. 지난주 수도권의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1,234명으로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하고 상승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추석 연휴입니다. 오는 17일부터 최대 8명까지 집에서 가족 모임이 가능한데 접촉을 통한 재확산 우려가 있습니다. 수도권에서의 확산세가 연휴를 통해서 비수도권까지 풍선 효과로 확산이 되고 다시 연휴가 끝나면 수도권으로 재확산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를 코로나19 재확산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올해도 추석 연휴에 문 닫는 추모 시설이 꽤 있습니다. 연휴 전 마지막 주말 미리 사랑했던 고인을 만나고 온 분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마침 어제 휴가였는데 엄청나게 도로가 막힌다 싶더니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추모공원 안 도로에 차량이 줄지어 서 있고 주차장도 차들로 빽빽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운영을 중단한다는 소식에 일찍부터 추모객들이 몰린 겁니다. 장애인은 묘소에 항상 오는데 건너뛰면 마음에 불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실내 봉안당에서는 방역 담당 직원들이 추모객들의 체온을 재는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추모공원을 찾은 인원은 7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코로나19 이전 명절 연휴 기간 방문객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조상을 기리기 위해 주말 성묘에 나섰지만 감염 우려에 불안한 마음도 여전합니다. 화장실을 가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손 씻기도 불편할 정도로 많았어요. 여기에서 계속 앉아서 좀 차가 사람들이 많이 빠지기만 좀 기다리고 있어요. 정부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추모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성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보다 안전한 우리 온라인 성묘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는 추모시설이 많아 방문 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까지는 최대 8명까지 야외 성묘가 가능하지만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 이전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4단계 지역도 차례 등 가정 내에서의 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철거하다 무너져 내린 광주 건물은 순식간에 9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문흥식 씨, 이 재개발 공사에서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한 인물이었는데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어제 입국을 하고 체포됐습니다. 과연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공사 비리 의혹의 전모를 밝힐지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색 승합차가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전신 방호복 차림의 경찰 수사관이 먼저 내리고 곧이어 역시 방호복을 입은 문흥식 씨가 내립니다. 문 씨는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고 업체 선정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도 들어가신 거예요? 그분 인정하십니까? 붕괴 사건 발생 나흘 뒤인 지난 6월 13일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경찰이 문 씨 여권을 무효화 조치했고 3개월짜리 관광 비자도 만료돼 인천공항에 귀국하자마자 체포됐습니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문 씨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문 씨가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했는지, 이 과정에서 금품을 챙겼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요. 경찰은 공사비 부풀리기와 공사 참여업체 지분 쪼개기, 재하도급 공사비 후려치기 등이 이번 붕괴 참사의 간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문 씨는 이들 과정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붕괴 참사 비리 의혹의 전모를 밝힐 핵심 피의자입니다. 경찰은 도주 전력을 고려해 문 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재개발 비위와 관련해 문 씨 등을 포함해 모두 18명을 입건했지만 문 씨의 해외 도피로 수사가 지연돼 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최근 낚시가 로망이 된 분들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낚시 애호가라면 떠난 자리도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 이번 뉴스 보고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배로 2시간 20여 분 떨어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거문도는 낚시인들이 즐겨 찾습니다. 요새도 많이 나오죠. 요새 지금 조미가 좀 잡힌 것 같은데요. 하지만 생태계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갯바위에는 낚싯대를 고정하기 위한 구멍이 곳곳에 뚫려 있고 낚싯대 고정용으로 사용된 펜압도 남아 있습니다. 바위 틈에는 깡통과 페트병 같은 쓰레기가 버려졌습니다. 취사와 야영이 금지된 해상국립공원인데도 밥상까지 펴서 음식을 해먹었고 사용한 텐트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바닷속 오염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해초와 산호초 사이사이엔 낚시 도구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실제 국립공원공단이 낚시객들이 많이 찾는 거문도 일대 25개 지점의 생태를 조사했더니 9개 지점의 훼손이 심각했습니다. 9개 지점을 포함한 거문도 남쪽과 북쪽 10km 갯바위 구역은 앞으로 1년간 출입을 막는 생태 휴식제가 도입됩니다. 생태 휴식제란 레저 활동 중으로 훼손이 심각한 갯바위에 대하여 일정 기간 휴식을 주어 자연 회복을 유도하고 내일부터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서 단속이 시행되는데 출입이 통제된 구간에 출입하면 횟수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홀로 산행에 나선 남성이 갑작스레 심정지가 왔습니다. 자동차 부품 판매점에서 불이 나 안에서 일하던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강경모 기자가 종합합니다. 등산로에 쓰러진 남성의 가슴 위로 기계식 압박기를 작동시킵니다. 현장에 도착한 119 구조대원들이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겁니다.
56살 박모 씨가 등산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9시쯤. 신고자와 주변 등산객들은 소방의 안내를 받으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출동을 시키고 여기서 또 상황실에서 응급처치 지도를 해주거든요. 주변에는 친척이나 지인이나 가족이 없었다고 합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박 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소방 헬기로 인근 병원에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부산 금정산 부채바위 인근에서도 혼자 산에 오르던 55살 백모 씨가 발목을 다쳐 직접 119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구조대는 응급처치를 한 뒤 곧바로 소방 헬기를 이용해 백 씨를 인근 병원에 옮겼습니다. 구조대의 안내에 따라 주민들이 건물 2층에서 사다리를 타고 조심스럽게 내려옵니다. 건물 내부에 있는 자동차 부품들은 검게 타버렸습니다. 건물 지하 1층 자동차 부품 수리 판매점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전 10시쯤. 이불로 안에서 일하던 65살 박모 씨가 숨졌고 건물 내부에 있던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그라인더 작업 중 발생된 불티로 인해 불이 난 걸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대출 죄고 세금 때리는 식으로만, 즉 규제가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지난 한 주간 지역별 아파트값 추이를 따져봤는데 서울 끝자락이라던 강서구는 불같이 올라서 상승률 1위를 찍었고요. 또 거침없이 오르던 세종시는 1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두 지역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미친 집값 잡을 근본적인 해답은 결국 공급, 특히 당장 눈에 보이는 공급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김포공항과 가까운 서울 강서구. 코엑스 2배 정도 크기의 마이스 복합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서 아파트값이 껑충 뛰었습니다. 마이스 복합단지 길 바로 건너편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에 전용 84제곱미터가 16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신고가입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 방화동이나 염창동도 마찬가지. 서울 내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곳을 찾아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한 30% 올랐다고 봐도 돼요. 20대, 30대. 결혼 예정자, 결혼한 사람 이런 분들 주로 오고 있어요. 강서구 아파트값은 이번 주에 0.3% 올라 22주째 상승률 1위였던 노원구를 밀어냈습니다. 돌고 돌아 상승장이 펼쳐지는 수도권과 정반대인 곳이 있습니다. 작년 집값 상승률 전국 1위였던 세종시. 7월 넷째 주부터 7주 연속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입주 물량이 7,600호로 작년보다 2배 늘었을 정도로 공급이 늘었습니다. 결국 공급이 답이란 얘기. 정부가 사전 청약 확대나 신규 택지 개발 등의 정책을 내놨지만 실질적인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양도세만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낮춘다면은 시장에 출하되는 물량이 많아져서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매물 가뭄이 해결되지 않으면 실수요자의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지난주 비트코인 등락폭입니다. 어느 날 6천만 원을 넘었다가요. 다음 날에는 700만 원 넘게 뚝 떨어집니다. 여전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거죠. 이 가상인 화폐를 아예 공식 통화로 지정한 국가가 여럿 있습니다. 왜 굳이 이런 모험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걸까요? 세계를 보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인구 600만 명,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작은 나라 엘살바도르. 이 나라는 자국 화폐가 없고 공식 화폐가 미국 달러입니다. 1980년대 겪은 극심한 내전으로 물가가 치솟자 지난 2001년 자국 통화인 콜론을 포기했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국내 공식 통화로 비트코인을 추가했습니다. Having financial inclusion to 70% of the people that doesn't own bank accounts. That this will be a huge game changer for El Salvador. I think that's a no-brainer also. It's going to be a huge game changer, one way or the other. 비트코인 도입 이유 중 하나는 막대한 송금 수수료입니다. 엘살바도르인 250만 명은 미국에서 삽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데 그 규모가 수출액보다 큽니다. 비트코인으로 송금하면 한 해 4천억 원 넘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게 엘살바도르 정부의 계산입니다.
커피숍을 찾은 고객이 현금 대신 스마트폰 속 비트코인을 내밉니다. Listo, te va a salir ahora. Sí, hoy sí está aprobado. Perfecto, gracias. 아직은 사용처가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 제한적이고 국민 대다수는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릅니다. 엘살바도르 수도 산살바도르의 한 쇼핑몰.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 있지만 비트코인 인출기 앞은 한산합니다. 엘살바도르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스템의 사용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유입이 많지 않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15라고 불리는 디지털 지갑을 만들었습니다. $30 상당의 비트코인도 넣어줬지만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실제 $30를 현찰을 바꾸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에러가 돼갖고는 전혀 사용도 못하고 또 여러 피자집에서 피자를 비트코인으로 팔았는데 그걸 현금화하려니까 전혀 안 돼갖고 굉장히 애를 먹고 그래서 국민 4분의 3이 비트코인 도입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는 상황. 매일매일 시세가 들쭉날쭉한 비트코인의 특성상 오늘의 10,000원이 내일은 5,000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 550개, 약 29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세계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한 곳입니다. 비트코인이 자금 세탁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쿠바와 파나마 등 저소득 국가들도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중남미에는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가 약하고 또 시장 변화에 극도로 취약해서 초인플레이션에 빠져있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비트코인 실험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중남미 지역으로의 도미노 효과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엘살바도르는 스페인어로 구세주란 뜻입니다. 비트코인이 무너지는 경제를 회복시켜줄 구세주가 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서채리입니다. 미군이 아프간에서 5인 공습을 해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실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여기다가 조롱이라도 하는 걸까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SNS에 이런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미국은 전쟁을 끝냈다고 하지만 정말 끝내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버려진 미군기 날개에 줄을 매달아 그네를 타는 탈레반 조직원.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SNS를 통해 공개한 영상입니다. 자오 대변인은 제국들의 묘지에 있는 전쟁기계, 탈레반이 그들의 비행기를 그네와 장난감으로 바꿨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영상이 언제 촬영됐고 탈레반 조직원이 맞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국이 미국을 조롱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아프간에서 철군하면서 상당수 군사 장비를 그대로 놓고 떠났습니다.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새까맣게 타버린 차량, 이슬람 국가 호라산의 폭탄 테러 사흘 뒤 행해진 미군의 공습은 오폭이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군이 차에 실린 물통을 테러 폭발물로 인해 공격했고 현지 구호 활동가 자말 아마디와 어린이 7명 등 민간인 10명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20년 전 미국의 아프간 공격 이유였던 9.11 테러. 묵념과 함께 미국 곳곳에서 추모식이 열린 가운데 Patrick Michael Yanez. 아이만 알자와히리 알카에다 수장은 영상을 찍어 올리며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지구전으로 적을 지치게 하라. 이것이 그가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현대인의 건강 시리즈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할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오랫동안 디스크 통증으로 고생해왔는데요. 진단부터 해결법까지 제가 직접 체험하면서 알아봤습니다. 윤승옥 기자입니다. 조수빈 앵커는 10년 넘게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뉴스 하다가 방송 못 나갈 뻔했어요. 그랬어요? 네.
원인을 찾기 위해 기본 자세들을 분석했습니다. 우선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로 어깨가 단단히 뭉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란이 이렇게 있어요. 몸은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어머, 근데 피사의 사탑 같네요. 몸이 기울어진 1차 원인은 딱딱한 발목입니다. 발목. 엄청 딱딱하거든 여기가. 당기는 정도 아니라 아픈데요? 네. 오른쪽은 조금 나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시작됩니다. 좌우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골반을 틀어지게 했을 것이고 그게 허리나 위쪽으로 부담을 계속. 즉 경직된 상체와 하체가 동시에 허리를 압박해 탈이 난 겁니다. 코어 근육이 강하면 압력을 견딜 수 있는데 아쉽게도 근력은 약했습니다. 디스크의 해법은 뭉친 곳은 풀어주고 약한 근력은 키우는 겁니다. 발바닥을 시작으로 아킬레스 부위까지 풀어주는데 효과는 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 그리고 아까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앞쪽이 딱 아팠거든요? 근데 별로 안 아파요. 등과 어깨 등도 차례로 풀어줍니다. 부드러운 공을 이용하면 목뼈도 반듯하게 펼 수 있습니다. 되게 편하다. 코어 근육을 키울 땐 누워서 그리고 엎드려서 팔다리를 서로 밀면 복근이 자극됩니다. 저 여기서 허리가 아파서 잠을 잘 못 잤었는데 벌써 약간 피로가 많이 풀린 느낌이 좀 들어요. 성인 80%가 경험하는 허리 통증, 더 악화되기 전에 자세를 점검하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윤승옥입니다. 맑았던 오늘 다시 여름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당분간 중부지방은 이렇게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제주는 오늘 밤부터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태풍 찬투는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대만 북동쪽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약 나흘간 상하이 부근에 길게 머문 뒤 다음 주 후반에는 제주 해상까지도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태풍 앞부분에서 발달한 거대한 비구름대 영향으로 제주는 오늘 밤부터 글피까지 5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내일부터는 비와 바람의 강도가 강해질 것으로 보여서 집중호우와 돌풍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전주는 30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남부지방으로도 비가 확대되겠고요. 주 후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